제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다 보면은 진짜 특히 파산에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20대인데 파산을 할 수 있냐?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기꾼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여기 통계에도 보이지만 파산 비율이 적긴 하지만 개인 파산이 2% 정도가 돼요. 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좀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대는 파산을 못할 것이다. 아니면은 돈을 다 빼돌리고 회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채무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런 경우에 파산이 가능한가 회생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 믿겠다, 뭐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떠한지, 저희 사무실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통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료는 2024년도에 회생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요. 물론 이제 기간 산출에 따라서 2024년 말에 접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거나 아니면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한 1년치를 산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무 총액이 얼마냐. 채무자들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9,948만 원,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9,47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위값이 뭔지 아세요, 피디님? 딱 잘랐을 때 가운데 있는. 오, 맞아요.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채무액이 크거나 이런 분들을 좀 대표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중간값을 딱 보면 파산의 경우에는 9,900만 원, 거의 약 1억이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 그러니까 파산이 조금 더 크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채무 총액은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한 25%쯤 되고 회생은 11%. 그리고 이게 지금 24년도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지만 채무 총액 값 자체는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채무 총액이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20%나 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9%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파산이 더 돈이 없는 부분들이 할 것 같은데 왜 파산이 회생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고액 채무자 비율이 높을까요? 자영업자의 비율이 좀 높을까요? 아니면 땡! 첫 번째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100억을 부도가 나도 개인 파산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로 100억씩 채무를 만드는 일이 드물겠지만 채무 한도가 일단 없다, 파산은. 근데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 무담보 한도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10억, 15억 뭐 이렇게. 그쵸.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거기에 걸리니까 예를 들면 한 30억씩 들고 오는 분이 없겠죠. 개인 파산은 50억도 들고 오시니까 3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회생은 결국에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회생을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개인 파산으로 많이 가시는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파산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실제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한 20년 묵히면 3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손을 쓰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이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채무를 좀 정리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빨리 수습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도 IMF 때 망하신 분들이 지금도 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이자가 몇 억씩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고령이시고 생활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비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3억 원 초과 비율이 파산의 경우에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이 보고서에는 다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보면 알지. 그리고 연령대 통계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다 보면은 진짜 특히 파산에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20대인데 파산을 할 수 있냐?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기꾼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여기 통계에도 보이지만 파산 비율이 적긴 하지만 개인 파산이 2% 정도가 돼요. 개인 파산은 당연히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60세 이상의 비율이 50% 정도 될 정도로 되게 높고, 당연히 연령대가 적으실수록 개인 파산을 할 가능성이 되게 적죠. 왜냐면은 보통은 더 젊으실수록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30대 미만의 파산자의 경우에는 2%,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13% 정도 되는데 통계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파산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이 되게 많아요. 정말 나이가 많고 막 70대, 80대가 되어서 정말 병상에 누워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20대, 30대, 40대를 합하면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꽤 젊으신 분들도 개인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연도별 통계 보니까 네. 21년도, 22년도에는 막 1.1%, 1.3%밖에 안 되는데 네. 23년도 2% 넘고 24년도 2% 넘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통계적으로 봤을 땐 2배인데 1%, 2%가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파산자, 회생자의 비율 자체가 조금씩 젊어지고 있어요. 꼭 파산만 딱 2배가 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좀 회생 파산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았을 때니까 20대에 그런 시도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20대에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도 예전에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페이지 하단을 보면 24년도 채무총액 중위값이 1.5배 파산이 조금 더 높다. 근데 사실 비등비등해서 어디가 더 높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1억 원 이하가 각 50%씩 나오잖아요. 대충 대략적으로 50%씩이 나오는데 1억을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회생이나 파산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1억 원이 안 되는 채무를 가지고도 되게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값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 1억 원이라는 게 채무의 원금만 보통 갖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시점이 요쯤에 와요. 그러니까 대출이 3천만 원이면 원리금 합계액이 내 월급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넘어가진 않는데 예를 들면 원금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가 되면 보통 그 원리금이 300, 4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요 구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여기서 다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비율이 49%가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노후 파산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노후 파산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노후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비가 안 된 나라가 잘 없어요. 특히 청년 세대에 많이 집중해서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결국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가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노령 인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비율을 봤을 때는 그런 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생파산 공통으로 남자분들이 6, 여성분들이 4 이렇게 비율적으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연령별 통계가 지금 여기엔 없는데요. 보통은 남자분들 비율이 더 높은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는 4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서 남자분들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이 좀 웃긴데 그 통계 보시면 5페이지에 부양가족 없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은 이제 7.8%, 개인회생은 79% 이렇게 나오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나 보다, 개인 파산을 하나 보다,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항목들이 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다 걸쳐 있는데 왜 부양가족이 없을까요? 개인은 거의 80%나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통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을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한 분이신 분,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분인 이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내도 부양가족이 일단 아니죠. 그리고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나 하게 되면 이제 부양가족이 없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부양가족의 의미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낮은지는 모르겠어요. 서울회생법원이 부양가족을 잘 안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희 만약에 내부 통계를 내면 이보다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부양가족을 있는 걸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채무자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받게 하는 것도 전문가의 또 역량 아닌가요? 역량이긴 해요. 역량이긴 한데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변제 계획안을 짜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은 재산이 좀 있어서 부양가족을 넣게 되면은 변제금 너무 적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따가 개인회생에서 한번 통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월 수입 관련해서 이제 채무자들의 월 수입 중위값이 파산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다. 회생의 경우에는 23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고소득자가 잘 없죠. 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생 중위값이 2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를 이제 말하는 거고 회생에서 밑에 이제 표 중에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0.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0.2%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월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한 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 어떻게 보면. 0이 아니네요. 그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40만 원 정도 되니까 14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한다는 게 안 되죠. 왜냐면 변제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사건을 개시 인가를 안 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2%가 나왔다는 거는 그 더 적은 소득으로 법원에 설득해서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데 그렇죠. 보통 140만 원으로 만약에 맞췄어요. 근데 변제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조금 줄여서 130만 원 정도를 내가 생계비로 쓰겠다. 나머지 10만 원을 더 변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더 깎아서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24년도 통계로는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면은 옛날에 더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생계비가 100만 원 초반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0.2%밖에 없죠. 이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가장 많이 걸쳐 있는 건 역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제일 많이 이제 걸쳐 있다. 이 부분 분들이 저희가 봐도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소득이 이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되게 제가 웃긴 통계는 뭐냐면 300만 원이 초과되는 개인 파산자가 2%나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3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개인 파산을 하는 거는 또 뭐냐. 이거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의뢰인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면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개인 파산을 못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파산자의 지위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소득으로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벌어도 생계가 안 되는 개인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버는데 이제 자식이 5명이야. 그런 분들은 이제 생계비 산정을 했을 때 부양을 하는 것만 해도 갚을 돈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버냐 300만 원을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던지 간에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의식주만 해결해도 5만 원 10만 원 갚을 돈조차 없는 사람을 파산자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은 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 이유는 보통 1인 가구 생계비의 기준점이 이제 140만 원대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밑이 당연히 제일 많고 일반적이죠. 근데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부양가족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 조금씩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관련 중위값 파산이 더 많은 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반대인데요. 생각해보면 회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괄호해보면 재산 총액으로 돼 있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청산가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압류 금지 뭐 채권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면은 당연히 파산자들이 돈이 더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까지 보호해주는 줄 아세요?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하는 경우에 뭐 얼마까지는 뭐 압류를 못하게 보호를 해준다. 아니면 소액 임차 뭐 보증금 얼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이 전세 사기 이렇게 난리인데 청년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으면 1억 원 중에 얼마까지는 이제 근저당권자의 우선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최우선 임차 보증금은 각 지역별로 달라요. 그리고 더 따져보고 들어가면은 근저당 설정 연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계약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고 그게 민사집행법에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걸 압류하지 말아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임차보증금이라고 한정된 거는 압류를 하지 말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 PD님이 재산을 압류하고 싶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그 임차보증금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압류를 4,500만 원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회생이랑 파산이랑 관계가 없고 원래 법상으로 보호된 건데 그게 그대로 회생파산에도 들어와서 그만큼까지는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억인 경우에 4,500으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여기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를 4,500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실제로는 1억을 갖고 있어도 4,500만 원으로 평가를 받는 그 오류 때문에 청산가치가 854만 원으로 잡혀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거는 회생의 경우고 파산의 경우에는 1억씩 있는 분들이 애초에 별로 없으니까 그런 통계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반영될 게 없는 거죠. 파산은 뭐 예를 들면 고시원을 사시거나 요즘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이런 데 거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보증금 100만 원 뭐 이런 분들 100만 원도 5,500만 원 범위 안에 있고 5천만 원도 그 안에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파산이 더 많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는 게 개인 파산은 연재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을 파악해서 산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단순 비교해 열다 통계를 내면서 자기들도 좀 이상하니까 코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재산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그런 개념들을 다 포함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받을 수 없는 것들이나 면제재산의 범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장에 500만 원을 갖고 있는 개인 파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의 재산을 평가를 받죠. 근데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5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수입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개인 파산을 할 때 이 500만 원을 다 가져가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일정 생활비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걸 면제재산이라고 하고 보통은 최대 6개월치 생활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여기에서는 통계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면제재산으로 빠지니까 그런 것도 다 잡혀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파산자가 더 돈이 많다는 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통계적인 오류인 거죠. 그 다음에 파산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